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생방송을 인터넷 사정 때문에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오늘 좀 제가 긴장해 있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죠? 네. 그러면 오늘은 전두환 대통령을 세워서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를 위한 재정적 기여를 증대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 그의 서거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또 유족들에게 아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사전에 있는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100% 되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거부 감정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나 또 이 말씀 자체도 아마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도 위에 있는 권세, 전두환 대통령도 그 위에 있는 권세 중에 한 분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이 전두환 대통령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였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한다고 놀라지 마세요.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도, 그 전에 있는 김정일이도, 그 전에 있었던 김일성이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였습니다. 물론 지금 문재인 남쪽 대통령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보편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견을 가지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권세를 왜 세우셨는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를 왜 세우셨는가?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선을 베풀고 악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종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권세를 가지고 있죠. 무력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민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이 정말 이 선한 그런 정책, 또 선한 일, 바른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다 옳은 일이고 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고 또 만약에 반대로 살면 그때는 처벌받을 것을 각오해야죠. 그런데 그럼 사역자가 반대로 하면 어떡합니까? 국민들이 선고로 심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심판하시죠. 네. 좀 기다려 보세요. 네. 시간이 흐르면 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심판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권세를 세우신 이런 궁극적인 목적 외에 또 특별한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 나중에 노예 생활을 살 때 그때 다스리던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일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바로도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바로가 굉장히 나쁜 일을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난 남자애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태어난 즉시로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고, 얼마나 무서운 악입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막 그냥 그 벽돌 구우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공사 계속 진척시키라고 그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채찍으로 때리고 죽이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목적인가?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같은 장에 22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궁극적으로는 선을 베풀고 악을 처벌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 받았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또 바로는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example, 샘플이었습니다. 하나의 그릇이었어요. 진노의 그릇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북쪽에 뭐 김정은이나 뭐 이런 김일성 3대, 네, 이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이죠. 네. 어떤 그릇이냐? 저 사람이, 저 정치가가, 저 권세가가 어떤 정치가,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느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됩니다. 그 정치인의 그 삶의 그 열매를 보면 이게 어떤 그릇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문재인 남쪽 대통령 같은 사람, 권세가 아직도 좀 남아있는데 그동안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나라를 정말 바로 세웠습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해주고 청년들이 그래서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그 종부세보다도 지금 이 문재인 남쪽 대통령 그 시대의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하죠. 네. 10배죠, 10배. 세금이 10배를 올랐어요. 10배를. 네. 그래서 어떤 그 신문에 보니까 약탈 정부다. 그렇게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약탈 정부다.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뭐 이런 저런 얘기하면 막 그 우리 안에서 그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뭐 개인적인 분노라기보다는 공분이죠. 네. 어떻게 그 자리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네. 이승만 대통령 그때부터 피땀 흘려서 이 원자력 그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해왔던 걸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그 고귀한 그 보물 같은 이 보물 상자를 그냥 망치로 그냥 꽝 깨트려 버리고 말이죠. 내가 잘했는데 이러니 우리 속에서 정말 뭐. 자, 근데 오늘 제가 문재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네. 하여튼
뭐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좋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아니면 아주 그냥 멸망과 이런 그 저주를 위해 세우셨는가. 자, 그러면 이 전두환 대통령을 세우신 목적이 뭔가? 네,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네, 전두환 대통령을 세우신 이 목적이 뭔가? 제가 오늘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재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자유민주당에서 논평을 낸 거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연희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전 대통령은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공이 더 많은데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공이 더 많은데 전 대통령은 단임을 실천하고 물러남으로써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시초를 열었다. 맞습니다. 또한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일으켰다. 맞습니다. 제가 한 자료를 접해보니까 이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최고였다고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은 또 전두환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난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얘기해도 되지만 사실을 얘기하면 제가 전두환 대통령 잘못한 것도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요새 그 분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이건 죽일 사람이야. 예, 그냥 미움과 증오로, 물론 제가 압니다. 네, 그 광주에서 그 5.18 사태 때문에 수백 명이 죽고, 네, 그래서 원성이 얼마나 자자합니까? 네,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찢어지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원통함을 지금 풀지 못하고 그냥 그 비석 앞에서 막 울고, 네, 막 그냥 항의 피켓을 들고 광주에서 이 전두환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 재판 받을 때 나타나서 그러는 마음 왜 우리가 이해하죠?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네, 이제 저 이런 걸 또 봤습니다. 그 조갑재 대표 또 이 정규재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방송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 시위 군중들에게 발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자기는 생각지 않는다. 현장에 있는 군인들 가운데 장교든지 자위권 발동으로 발포를 시작해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전개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두 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전 대통령이 성품을 볼 때 끝까지 부인하고 저렇게 하는 걸 볼 때 물론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분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마 김용삼 대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거 보안사령관이 아니라 발포 명령과 이렇게 연관을 지으려면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대장에게 사령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보안사령관에게 왜 하느냐. 근데 이제 워낙 상처들을 입으니까 네, 그냥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때 실권자였다고 생각하니까 네,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이런 말을 또 했더군요. 끝까지 역사적 진실을 밝히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고 떠났다. 그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진실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에요. 이게 진실이다. 이걸 얘기하면 진실이고 얘기하면 진실이 아니에요. 네. 헬기 사격한 것도 네. 조비오 신분가 하는 분이 거기 사격하는 걸 봤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계속 몇 번 우리 여러 번 조사했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때는 헬기가 뜬 적이 없다. 광주 상공에. 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네. 그래서 조갑재 대표 같은 분은 그걸 아주 연구를 너무 많이 한 분이니까 제가 그분 방송을 들으니까 헬기 사격은 없었다. 억지로 그냥 했다고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서울 출생이고, 네. 아버지는 충남에다가 어머니는 평안북도 태생이세요. 그래서 정치색은 저에게 이 지방색은 저에게 없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그냥 완전히 이 새빨간 안경을 끼고 이렇게 그냥 전두환 대통령을 바라보면 이건 정말 악마같이 보이는, 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도 아닌데 그 사실을 확대해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네, 그렇다면, 네, 그건 정말 자기에게도 큰 불행이에요. 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미움 가운데 잡혀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해도, 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네,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잘한 건 또 우리가 잘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네, 너무나 완전히 그냥 사람을 매도하는 곳으로 이렇게 사회가 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이래서는 정말 이건 사회가 정상이 되지가 않는다. 네, 누군가는 바른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또 목사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또 이야기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86년부터 88년까지 매년 10%가 넘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대단하죠. 네, 매년 10%씩 뭐 12% 뭐 이상 88 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향한 발판도 마련했다. 올림픽 유치를 1981년에 했죠. 네, 바덴바덴에서 그거 말이죠. 그냥 뭐. 그러니까 이때 올림픽도 이 전두환 대통령이 다 준비해 놓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배우가 돼서, 네, 한 것이고, 네, 감독이나 이 모든 건 다 전 대통령이 했다고 한 거. 네. 저도 이번에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습니다. 재임 기간의 1인당 GDP는 1980년에 그때는 1714.1달러에서 그가 이제 마치는 해인,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해인 1988년에는 4,754.5달러로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국가의 GDP가 2.8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만성적인 무역 적자도 흑자 구조로 전환되었다. 네. 경제적으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네, 그런 대통령이었고,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네, 한국을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기초를 튼튼히 잡아놓는 일에 이 전 대통령이 참 큰 일을 했습니다. 네.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렇겠죠. 네. 내가 죽으면 나를 전방에 어떤 고지에 묻어주어서 내가 100골로라도 통일을 맞이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참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니까 중산층이 대거 생겨났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민주화가 진행이 될 수가 있었죠. 어떤 분은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정규재 씨가 그랬을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거 한 것이지. 전두환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한 일도 있죠. 네.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중산층이 두터워졌으니까 중산층들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된 거죠. 중산층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대통령들이 박정희, 이 전두환 이 두 분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한 시각으로만 김영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정규재 대표로 굉장히 존중하지만, 네, 또 제가 많이 배우고 하지만은, 네, 사실은 사실대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도 제 생각에 동의할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 민주화의회 투쟁 많이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 그런 투쟁할 수 있는 저력, 이 중산층을 생겨나게 한 이 큰 공로가 있다. 네. 국민들의 삶이 나날이 윤택해진 시기이기도 하다. 네. 지갑이 아주 그냥 든든했어요.
이게 자유민주당 짤막한 논평이었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자료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 자료를 보고 뭐 좌파 자료도 봤고 뭐 어떻게 뭐 하나님의 섭리적이었는지 제가 몇 주 전에 제5공화국 MBC에서 그 좌파 그 방송인데 MBC에서 만든 드라마를 제가 처음 끝까지 다 봤어요. 제가 뭐 밥 먹으면서 뭐 그런 시간에 다 봤는데 보면서 소설 썼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 뭐 TV 드라마 그러는데 다 사실대로 썼나요? 제가 촉촉 봐도 제가 그렇게 밝은 제5공화국에 그렇게 제가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촉촉 보니까 소설 쓰는 게 보이던데 하여간에 그 좌파들 하는 것도 제가 다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자료도 많이 봤고. 근데 이 자료가 제일 아주 자료를 잘 정돈해서 우리들에게 잘 풀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부만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펜앤마이크 TV에서 11월 22일 날 김용삼 왼쪽에 대기자가 이제 연구한 바를 이제 우리 앞에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제 우리는 전두환을 몰랐다 하는 이런 제목인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박정희의 근대화 성과가 단숨에 무너질 상황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이 총으로 말미암아 서거 하시고, 그냥 사회가 요동쳤죠. 그런데 이제 제2차 오일 쇼크가 또 들이닥치고 그러니까 한국이 진짜 삼각파도를 맞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보면요. 맨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1980년 1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한국의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 어두운 수출 전망, 정치 불안 가속화를 고려해서 한국에 추가 차관 제공하는 일에 신중해야 된다. 아이고, 미국이 이렇게 발뺌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제가 좀 이제 큰 글씨로 보여드립니다. 제2차 오일 쇼크가 1979년에서 1980년 사이에 있었죠. 그때 한국의 상황은 이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김용삼 대기자의 말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큰 글씨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국제 금리가 그때 폭등을 했고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그래서 크게 늘어났고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는 빚을 또 내는 악순환을 그때 겪고 있었다. 외채가 1978년에는 우리 한국의 외채가 180억 달러였는데 2년 후인 1980년에는 무려 270억 달러가 되었다. 그냥 콱콱 그냥 목을 조여오는 겁니다. 정치 사회 불안과 석유 위기가 한꺼번에 닥치면서 박정희의 근대화 성과, 지난 18년 동안에 이루어진 찬란한 근대화 성과가 단숨에 무너질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때 과제는 총체적인 난국을 맞아서 경제의 정상 상태로의 회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그 다음 이제 한 챕터에 보면 이건 김용삼 대기자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는 거,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2차 오일 쇼크 최악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 말은 그대로 김용삼 대기자의 그런 글입니다. 그때 또 이 한국의 상황이 오일 쇼크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원유가가 급등을 했고 외자를 도입해서 무리하게 건설을 한 한국의 중화공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그때 이제 좌파들이 계속 비판했던 게 건설하면 뭐 하느냐, 다 빚을 가지고 건설하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중화공업을 막 추진했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 되니까 빚 많이 지면서 이렇게 벌렸던 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980년대에는 발전 설비 업체 가동률이 10%밖에 안 됐고 선박용 디젤 엔진이 7%밖에 안 됐고 자동차가 30%, 이대로 가면 거의 모든 중화공업 관련 기업이 파산을 면치 못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무려 마이너스로 5.7% 떨어져 있었고 물가 상승률은 거의 30%대 28.7% 아주 살인적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극심한 인플레를 만났고 국제 수지 적자 급증을 만났고 삼중고에 완전히 삼각파도네. 여기서 이런 상황 가운데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좋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두환 대통령이 맡았는데 군인이 뭐 알겠어? 결국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나라를 망쳤구만. 박정희 한 일 완전히 말아먹었구만. 이렇게 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바통을 받아서 위기에 있는 그 18년 동안의 그 업적을 빛난 업적을 잘 유지할 뿐 아니라 또 성장 발전시켰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박정희 대통령이나 여기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나 뭐 집권에 뭐 쿠데타 뭐 이런 그 연루가 돼 있고 뭐 정당성 시비가 뭐 계속돼 있고 뭐 하더라도 결과로 보면은 이건 뭐 단군 이래 가난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이 백성들이 오늘날 얼마나 잘 삽니까? 한국인들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잘 살게 한 그 배경에 누가 있냐면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이 두 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좌파들이 얼마나 이 셀폰 많이 쓰겠어요? 얼마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 많이 쓰겠습니까? 이런 길을 다 마련해 준 사람들이 여기 전두환, 박정희 이런 군인 출신의 이런 분들이 보통 조직 생활을 했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전두환 대통령은 더더구나 그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뭐 한 6.25 전쟁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군 생활하고 그 전부터 뭐 만주군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보편적인 군인들이 받는 그 교육이 있는데 그래도 엘리트였습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도 유학도 다녀왔고 전두환 대통령은 더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딱 그 부산에 내려가서 1950년이니까 그때 이 육군 사관 학교를 그때 처음 4년제를 그때 하면서 그때는 뭐 학도병도 막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냥 새파란 그 우리 고등학생 그냥 나가서 막 그냥 그 총바지가 되고 막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정말 뭐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나가 싸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뭐 당시 그 학도병들의 그 희생 그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우리 사관 생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게 하라. 얼마나 지금 전쟁터에 사람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은 최고의 시설을 갖춘 데서 최고로 잘 먹이고 최고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된다. 그렇게 준비된 분들입니다. 여기 지금 이 전두환 대통령은 뭐 미국의 심리전 뭐 이런 그 교육 다 받고 영어도 꽤 잘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었다고 그래요. 아주 돌대가리 무슨 완전히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포노그래픽 메모리 아주 그 사진 찍기식 이 기억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본 사람은 얼굴 오랫동안 그 사람 전화번호까지 다 기억하고 오랫동안 신년 인사 오면 그거 딱 보고 이름 안 다음에 전화번호 얘기하면서 그 전화번호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다니까. 굉장히 청명했던 분이고 그 당시 한국의 최고 엘리트 관료들이 고위 관료들이 그분 옆에서 이제 조언하고 이제 그분 지시를 받고 그랬는데 딱 그 사람들이 고위 관료들이 전문가들이 뭐 김재익 같은 그 경제수석 같은 사람 아주 그냥 진짜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와도 척척척척 이렇게 그 중요한 조점들 딱 해서 A, B, C로 딱 정리를 하고 수치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했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이 머리가 좋은 분이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김용삼 대기자에게서 특별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취임을 해서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런 그 위기 가운데 취임을 했습니다. 일본에 100억 불 내놔라 요구를 하게 됐다고 하는 건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노신영 당시 외무장관이었습니다. 일본에 100억 불을 내놔라 이렇게
그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네.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안보 경협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자들로 최전선에 지금 맞서 있지 않냐? 우리 국방비 지출을 많이 해야 돼. 너희들은 우리가 지켜주니까 일본 너희들은 후방에서 너희들은 경제 발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안보를 너희들을 위해 우리 지켜주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우리 재정적으로 좀 어려울 때 좀 도와서 우리가 더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예전에 처음으로 이제 한일 협정 맺고 그럴 때는 과거에 너희들이 한 일을 생각해봐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때 소위 신군부, 이 전두환 대통령이 새로 이제 나타난 이 신군부는 이제 아주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안보를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맡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좀 지원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100억 불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노베 류조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주한 일본 대사에게 한국이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해서 일본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일본은 향후 5년 동안 총 100억 달러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 기우치 아키타네라고 하는 사람은 일국의 외무장관이 노신영 장관이 갑자기 주재국 대사를 불러서 일본 그 대사를 불러갖고 100억 달러 내놔라. 그것도 국방예산 분담 명목으로 윽박 지르다니 한국 정부 미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사실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지켜주고 있지, 일본을. 예, 일본이 좀 도와야지. 한국 전쟁에서도, 우리 6.25 전쟁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특수 효과를 봤어. 예, 도와야지, 당연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하기 전에 또 우리 한국의 두뇌들이 참 잘했어요. 신냉전을 맞은 미군의 지원 사격,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1년 2월에, 이제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이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우리 한국이 태평양에서 미국의 방호벽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미국이 아주 태평양의 서북쪽에 우리는 아주 최전선에서 우리는 방어를 미국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역할이 있어요. 일본이 한국에 우리가 방어벽 역할을 해줄 테니까 대신 일본이 한국에 거액의 원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게 지금 가서 큰 소리 땅땅 치기 전에 미리 이제 미국의 지원 사격을 좀 받으려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들으니까 말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본의 차관을 받아갖고 미국 무기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무기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한참 일본에 지금 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이건 참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무기까지 사주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더 든든하게 우리 미국 방어벽 역할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왜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손 꼭 잡고 지금 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세일즈를 잘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참 이런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이승만, 박정희, 이런 전두환 같은. 잘한 건 정말 잘한 것으로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했고 앞으로 또 100년 대계를 위해서 좀 그렇게 가서 일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인정을 해줘야죠.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갇힌 그냥 응어리진 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해결이 안 되죠. 사실을 규명하지도 않은 채 그냥 막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야. 내 말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해야만 너는 진실을 말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자, 다시 돌아가서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 구상을 지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쑥 압박을 넣은 거예요. 한국 좀 도와, 너희들이 이때. 큰형님으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40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하게 됐습니다. 1981년 8월 20일, 그 2월 달에는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서 좀 도와주셔. 여기
그러고서 이제 한 6개월 후에 8월 20일, 21일에 도쿄 외무장관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에 100억 달러, 우리가 40억 달러는 이제 줄일 테니까 60억 달러를 차관을 공여해 달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1983년 1월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가 취임을 한 직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때 40억 불 차관을 주면서, 그러니까 60억 불에서도 지네들이 또 깎았어. 그래서 40억 불을 준다고 하는데 대신에 한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도록 허가하겠다. 그때 그거는 굉장히 아주 그냥 전략 상품들이니까, 네, 일본이 주려고 하지를 않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을 도와야 된다. 네, 그래야 일본도 이익을 본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윈윈이다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그때 반도체를 제조 장비 수출 허가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벌써 이병철은 1970년대부터 벌써 뭐 반도체 그런데 제조 장비가 일본으로부터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병철의 반도체, 오늘 삼성 이 반도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게 바로 이때였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아주 이 서일 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주 이때 전두환 대통령 이 주위에 한국 최고의 엘리트 두뇌들이 포진을 해서 전 대통령이 그걸 참 잘했다고 그래요. 군에서 오랫동안 조직 생활을 했으니까 아주 용인술이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 못지않게 뛰어났다고 그래요. 적재적소에 아주 최고의 엘리트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그들로 하여금 대통령을 철저히 보좌하게 하고, 대통령은 또 머리 똑똑하고 그러니까 결정을 잘하고,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척척척척 한국의 이 국가 브랜드가 최고였던 때가 바로 이 전두환 대통령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돈 40억 불을 가지고 2차 석유 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나는 지경인데 그걸 막아버렸다. 경제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의 발전 국가 체제를 포기하고 자율화, 개방화, 안정화 시대로 나가게 됐다. 이걸 보면 한국 경제가 박정희 시대의 관주도, 정부 주도 개발 전략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을 했으니까 박정희 정부가 가지고 있던 기회도 자본주의, guided capitalism, 그리고 발전 국가 체제를 포기를 하고 전두환 대통령 때, 그리고 자율화, 개방화, 안정화 시대로 간다. 기업들도 이렇게 외국 기업에 우리나라의 시장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그러죠. 특별히 영화 산업에서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완전히 끝난다. 그런데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 자국 내에서 해외 기업, 해외 상품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물건을 팔 수가 없다.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 막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그냥 막 밀고 나가서 자율화시키고,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이 그것 때문에 그냥 확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때 막 그냥 개방화시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네. 경쟁력이 막 생기고, 한국의 영화 산업 같은 거 봐도 지금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그 전에 또 그렇잖아요. 네, 아주 막 그냥 세계화되고, 세계적으로 막 뻗어나가고. 네, 그러면서 안정화를 추구했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인기 없는 정책을 또 추진했다고 합니다. 물가 안정, 고도 성장, 국제 수지 개선을 목표로 정했고, 인플레는 국가를 접먹는 암이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 이게 한국의 아주 인플레가 아주 고질병이었다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외자도 많이 도입하고 많이 꾸고 그러니까 더 하겠죠. 여러분이 지금 저기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위에 빨간 선은 물가입니다. 아래는 파란 선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네, 1980년대에 보니까 물가가 28.7%나 그렇게 물가, 소비자 물가 이 증가율이죠. 네, 그런 것입니다. 거의 30% 살인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1.5%. 네. 근데 경제 성장률은 그 다음에 7.2, 8.3, 13.4, 막 이렇게 10% 이상으로 막
성장하는데 물가는 뚝뚝뚝 그냥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2.3, 2.5, 2.8, 2.3.5 뭐 이러는 네. 인플레를 딱 그냥 잡은 겁니다. 전두환 정부의 안정화 정책은 기업, 노동자, 농민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수반하는 인기가 없고 정치적인 위험도가 높은 그런 정책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추곡 수매하고 그런 것들 비싼 값으로 그 정부가 수매하고 못하게 했다니 그 농민들이 얼마나 원성이겠습니까? 이 회사의 뭐 공무원들 월급 올리지 말라고 말이죠. 예. 그 얼마나 아주 그냥 이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막 그냥 아주 그냥 악감정을 품겠습니까? 오늘날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아주 한국에서 인기가 없고 이렇게 많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아주 나라를 위해서 미움받을 짓을 그냥 자기가 골라서 아주 그냥 희생 각오하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가 그만큼 반석 위에 서게 된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살을 쏴라. 내가 화살 맞고 죽어도 나라는 내가 살려놓고 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저도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을 제가 뭐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참 정말 훌륭한 일을 했구나.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네, 그런 것을 제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김용삼 대기자에게 제가 참 아주 감사해요. 감사 글을 좀 한번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 사방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쳤지만 네, 전두환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때는 물러서지 말아야죠. 네, 물러서지 말아야죠. 이것 때문에 한국의 물가가 그 살인적인 물가가 떨어지고 30% 거의 되던 게 2점 몇 %로 떨어졌으니 기적이죠, 기적.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나는 단임으로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인기 연연하지 않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이런 대통령이 그때 그 위기 가운데 세워져서 한국의 이 경제가 위기를 통과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가 최고가 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냥 골든 에이지, 네, 아주 그냥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 황금기를 이루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두 우리 지갑이 돈이 자꾸만 우리 지갑으로 들어오는 거죠. 정부한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네. 물가가 잡히면 그게 우리 지갑에 돈이 되는 거니까.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교회도 헌금이 더 들어오죠.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국가의 국민들이고 시민들이고 다 일자리를 국가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강해지면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다 그만큼 더 풍부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11조와 헌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11조는 어디서 나옵니까? 월급이나 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 남거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국가가 부강해지니까 결국은 어디로 누가 또 혜택을 받느냐? 교회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혜택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당들 짓잖아요. 교회당들 잘 줘야죠. 네. 현대적으로 잘 줘야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세계 선교를 했잖아요. 세계 선교 선교사들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나가는데 그냥 나갑니까? 깡통 차고 나가요? 아니잖아요. 다들 돈 받고 돈 우리가 해서 보내고 가서 교회당 세워주고 인도네시아 어떤 데는 한 교회에서 그냥 한 교회당을 세워주고 두 교회당 어떤 10교회당 세워주고 이게 다 어디서 나갑니까? 이 헌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이게 다 우리 성도들은 누굽니까?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은 그러면 어디서 이 돈을 받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교회에 또 이렇게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 요점이 그거예요. 인플레를 억제해서 중산층을 만든 정권입니다. 1980년에 29% 물가 상승률이 폭등했던 도매 물가가 1982년에 4.7%로 1983년에는 0.2%? 이게 맞아요? 2%로 아까 내가 본 것 같은데. 네, 2%인 것. 제가 잘못 썼던지. 네. 여기 0.2%라고 돼 있네. 네. 1983년에는 0.2%로 그게 낮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네. 중산층이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중산층이 이렇게 두터워지는 거예요. 두터워지는 거예요. 해방 후부터 30여 년 매년 10% 20% 물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한 자릿수 물가 인상은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자릿수 물가 인상은 기적이었다. 뭐 누가 봐도 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우리에게 선물했지만 인플레는 해결하지 못했는데 강력한 물가 안정으로 인플레이션 망령에서 어서나 중산층 지갑을 채워준 사람은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2의 성장 동력을 찾아서 산업구조를 개편했다. 네, 전두환 대통령은 과학기술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진흥회의를 설치하고 직접 주재했다고 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뭐 산업 수출 뭐 이런 회의를 주재해서 나라를 이끌었는데 이분은 이제 과학기술진흥회의.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결정적으로 도약하게 됐고 그 구체적인 성과가 인터넷 온라인 문명을 가능케 한 반도체와 전자교환기 개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터넷 강국입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된 것입니다. 1930년대 말에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전자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해라 지시를 했어요. 청와대 5명 아주 굉장히 정말 큰 인재죠. 5명 과학기술비서관 중심으로 해서 각계 전문가가 총동원해서 전자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공업에서 이제는 전자산업 이걸 거기에 더하는 그런 앞으로 미래 세대에 먹을 거를 이때 마련한 겁니다. 반도체, 컴퓨터, 전자교환기 이 3대 전략 산업을 육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전자교환기는 예전에는 다 전화하면 이 전화 교환수가 받아서 그 어디로 연결해 드리죠. 뭐 이런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이 전자교환기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전화하면 상대방 집으로 그냥 상대방이 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단숨에 정보통신 강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전자교환기 TDX를 했고 이거는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독일 스웨덴 네 나라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기술이었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대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걸 만들었다고 한 얘기예요. 또 4메가 D램 반도체를 개발했고 모두가 불가능한 과제다 이렇게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240억 원을 투입하고 1000여 명의 연구진을 투입해서 4년여 총력전 끝에 전자교환기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대단하죠. 아주 군대식으로 아주 딱 어떤 한 세종연구단지만 하여튼 딱 그냥 몰아놓고 그냥 연구해서 너희들 이거 전자교환기 만들어 독려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참 대단하죠. 300억 원 연구비를 지원해서 같은 방식으로 4메가 D램 개발을 성공했고 그래서 한국이 단숨에 정보통신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때가 바로 이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에 정보통신 부문이 우리나라 수출 전체의 30%나 차지했는데 이건 전두환 대통령이 전자산업을 육성했던 바로 그 덕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채를 다 갚고 순채권국으로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110년 만에 이제 돌아섭니다. 네, 1985년에 이 플라자 하버의 플라자 어코드, 이게 환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렇게 5개 국가가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국제 금리를 안정시키고 원유가를 배럴당 14달러로 안정을 시키고 그래서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3조 효과를 이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두환 그 3조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이건 1985년 아니에요. 그 전에 1980년부터 집권했는데 효과가 물론 있었지만 그 전부터 잘했다는 거죠. 박정희가 건설하고 전두환이 체제를 정비한 한국의 중화공업이 대폭발한 때가 바로 이때였다. 네.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가 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외채를 다 갚고 빚 다 갚았어요. 외국에. 그리고 순채권국으로 돈 꿔주는 나라로 돌아서게 된 때가 이 전두환 대통령 때였다. 1876년이 되겠죠. 1876년에 개항을 한 후에 110년 동안 무역 수지 적자를 계속 낸 이 나라가 흑자로 전환되는
110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났다. 참 감격적인 그런 소식입니다. 중산층이 확대가 되고 복지정책이 그래서 강화가 된 것입니다. 전두환 정부에서 국제수지 흑자를 이루니까 그걸 계기로 1986년 9월에는 전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 도입, 최저임금제 실시해서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게 됐고 광부, 농어민, 도시, 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장애자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주택 공급을 확대한 것입니다. 한국의 소득 분배는 어떤 개발도상국보다 양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The Economist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에서 The Next Capitalist Revolution, 차후에 그 자본주의 혁명 뭐 이런 제목의 글인가 본데요. 한국의 소득 분배는 어떤 개발도상국보다 양호하다. 소득 분배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나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득 분배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여기 얘기하는 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세계 어디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있고 소득 분배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가건설의 완성인데요. 전두환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한국인들은 보다 일찍 더 많은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경제는 다른 방향으로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권 과정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한국 경제 안정 기조를 성취했다. 전두환 시대에는 국민국가 건설의 필수 불가결한 안전 시큐리티, 경제적인 바탕 이코노미, 제도화된 정치 질서 디모크라시 이 세 가지 과제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신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가건설,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네이션 빌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국가건설 네이션 빌딩이 이때 완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초를 놨고 그 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건물을 웅장하게 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높게 쌓은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이 국가를 자유민주주의의 터전 위에 자유시장 경제 터전 위에 시작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가 건설을 완수하는 이때가 바로 전두환 대통령 시기였다. 자, 전두환 대통령은 11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1980년 9월 1일부터 1988년 2월 24일까지 이렇게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민정부로 그 전에 노태우,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이제는 그 선거를 통해서 이제는 그 자유민주주의 향유하게 되고 자유를 향유하게 되고 10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훨씬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IMF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지배를 당하는, 관리를 받는 1997년 12월 3일에서 2001년 8월 23일까지 이렇게 이런 재정적으로 확 그냥 빠진 것입니다. 자유가 관련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좋은 것이냐? 자유가 좋은 것이지만 자유를 남용하거나 자유를 잘못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유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 정말 그렇습니다. 참 자유를 누린 다음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국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로 국가의 시민,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되면 교회도 잘 되는 거고 그들이 약화되면 교회도 약화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 의하면 한국교회 세계선교가 2015년 1월 달에 26,677명을 해외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거 다 돈이에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선교사들이 자기의 생애를 다 걸고 나가는 그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교회가 지원해서 된 것인데 교회가 국가가 잘 되니까 된 거죠.
네, 또 정치인들이 잘했고 전두환 대통령이 또 잘했고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수혜자가 된 것이고 또 이것은 세계가 수혜자가 된 겁니다. 왜?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뿌리고 다니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뭐 그런 생각 안 했을지 몰라요. 자기가 이 한국교회 세계 선교에 기여하게 됐으리라 생각 아마 못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한국만 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는 점점 지어져가는 이런 일을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전두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에는 한 1년 전이죠. 168개국에 22,259명, 한 4,000명이 줄었어요. 네, 줄었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더 여기 보면 전재용이라고 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네. 감옥에도 뭐 2년 8개월 들어갔다 오고 그런 체험도 있고, 근데 감옥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서 그거 듣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 그 전에도 이제 그러면 여기 김장한 목사님 지금 극동방송에서 인터뷰하시면서 아니면 그 전에도 뭐 예수 믿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전에도 제가 교회도 다니고 십자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제 땅 팔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세금 문제 뭐 해서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2년 8개월 동안 있다가 그 형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보니까 뭐 그 이름이 뭐 박상한가 이상한가 하는 한국의 유명한 여배우던데 뭐 아주 대판 싸웠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 네. 그렇게 또 자기가 얘기하면서 두 분이 지금 뭐 판교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로 좀 있다고 그러는데 신학교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그때 이제 아버지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인하고는 달리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네가 목사님이 되면 네가 섬긴 교회 거길 내가 출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극동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나와서 지난 5월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의 재정적인 기여를 많이 확대시켜 주신, 증대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추수감사의 계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사시기 바라고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백성 되시기, 천국에서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헌금해 주셔서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더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여기 신한은행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헌금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